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가을철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사람이 많이 찾게 되면은 그만큼 바가지 요금 문제도 항상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바가지 요금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관광지에 갔었는데요.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문제가 있던 그곳이 지자체의 노력으로 완전히 개선된 모습을 봤습니다. 꽤 놀라운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곳을 찾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홍보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다녀가고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행사들로, 축제들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변호사님도 이렇게 바가지 요금 당해 보셔가지고 기분 나쁘신 적 있으셨나요? 정확하게 좀 기억나는 부분은 없는데요. 네네. 바가지 요금 당연히 뭐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상황이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어디 다녀오셨을까요? 저는 뭐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네. 어떤 시장에 갔는데 네. 너무 음식값이 비싸가지고요. 네네. 먹긴 먹었지만은 좀 씁쓸하게 혼자 갔으면 안 먹었을 텐데 네네. 아이와 함께 가서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왔지만 뭐 10,000원, 20,000원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긴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여행지 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엔 또 리뷰를 많이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리뷰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을 경우에 네.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유태인의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탈무드에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친절을 배우기 전까지는 가게를 오픈하지 말아라. 장사를 하지 말아라. 그렇군요. 네. 네. 결국은 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손님에 대해서 네. 이제 어떤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고마운 마음, 친절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가지 요금도 자연스레 좀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럼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을 네. 통해서 또 입소문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또 올 수 있다거나, 그렇죠.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 고객 사랑하는 마인드, 고객 우선 마인드, 그것들이 있으면 뭐 바가지 요금은 자연스레 사라지는 거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네.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뭐 지자체도 그렇고요. 직접 물건을 파는 우리 소상공인들 네네. 이런 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네. 친절 그리고 정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시면은 네네. 뭐 나만 지금 그런 거 아니 하면서 나만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네네. 들지 않도록 네네. 다 같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물론 요즘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실 그렇죠. 건데요. 네. 예, 다들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저는 지나가다가도 어떤 가게가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럼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뭐 과연 저 집은 왜 잘 되는 걸까 네. 생각해 보기도 하고,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영업하시는 것들이 다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세종 지역 화이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질문인데요.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1년 가까이 인터넷에서 제가 폭행을 당한 일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폭행당한 일을 거꾸로 제가 자기를 폭행했다며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면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고소해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아직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는 해당 댓글, 메시지, 또 게시글 등의
캡처 사진,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거고 폭행 당한 일을 거꾸로 폭행했다고 네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네. 네. 예, 어쨌든 이거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이긴 합니다. 네네. 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고소를 하시고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고요. 네네. 지금 증거도 좀 잘 모아두신 것 같아요. 음. 지금 댓글, 메시지, 게시글 등 캡처 사진, 영상 파일 삭제되기 전에 좀 잘 확보해 두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증거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상담 내용을 보면 서로 알고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한 그런 거 것 아닐까 같죠. 좀 생각이 들긴 네네. 하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학교 폭력 가해자였는데 본인이 어쨌든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또다시 이제 2차 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그런 사안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학폭 사건과 그러니까 학교 폭력 신고를 하면은 이제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또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또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형사적인 부분으로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제 또 민사적인 부분도 얽혀 있는 거거든요. 네. 민사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는 증거를 잘 확보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어쨌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고소를 하시려면 이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다가 접수를 시키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고소인 먼저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고소장 작성할 때 증거를 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신 분이 이제 고소를 하시고 고소인 조사를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또 이걸 재판에 넘길지 말지 판단을 한 이후에 재판에 네. 넘기겠다고 하면 이게 벌금형이 나올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청구를 해서 그렇게 할지 향후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고소를 하실 때 증거를 좀 잘 확보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예를 들자면 댓글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에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네. 허위 사실을 그냥 비방을 목적으로 해서 누구나 그렇게 좀 해석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건지 네. 아니면 좀 애매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어떤 곤란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는 네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뢰인분들 중에 네. 이제 본인은 증거가 100% 있다, 네. 100% 승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증거, 또 녹음 파일, 녹취록 같은 거 한번 봐보면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본다는 거는 이제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절차에서 있어서 이제 결정권자들 있잖아요. 네. 검사 또는 판사. 그분들이 봤을 때도 과연 이 의뢰인분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설득력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증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정해 봤을 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수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잘 모아두셔야 하겠지만 그거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망, 컴퓨터라든가 어떤 SNS를 통해서 하면 그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거기는 일반 형법보다는 좀 더 형이 가중되어서 형이 좀 더 법정형이 좀 더 중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요건 자체는 형법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유포하신 거라고 하면 제 생각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서 처벌은 가능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피해자랑 중간에 또 합의가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명예훼손법은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피해 당하신 분이라고 하면 수사기관에게 합의가 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면 이제 공소 자체가 제기가 되지 않고 설령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네. 예,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까지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처벌이 된 후에 또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합의를 하시게 되더라도 추후에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려하셔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을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 적시인지 상관없이 정말 큰 피해를 호소를 하시는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관련된 내용 업로드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처벌받기가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요. 그래요. 네, 공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이 그 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공익성 파트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손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거를 리뷰로 악성 댓글 같은 거 달았어요. 네.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그 리뷰 때문에 그 사장님은 정말 큰 고통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장 매출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매출이 얼마만큼 떨어졌는 거냐, 그 댓글 때문에 매출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사실 증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교묘하게 또 이렇게 댓글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공익성이 있는 것처럼. 네네.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면 또 그 댓글 내용에 상대방이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요. 네. 좀 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더 엄하게 좀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네. 법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좀 책임성 있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악성 댓글, 리뷰 이런 걸로 상대방에게 고통 줘봤자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일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도 잘 가려내면서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중학생 자녀 한 명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 이혼 후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질병 때문에 회사를 쉬게 돼서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집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빚까지 안게 돼서 아무래도 회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병이 나아서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기가 너무 버거운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답일 것 같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좀 몸이 괜찮아지신 게 네네. 다행인데 네네. 정말 다행이십니다. 네. 어떻게 또 변제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네네.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라고 좀 용기를 북돋으려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다행히도 이제 병이 좀 나아가서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기가 너무 버거운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빚이 있으신지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뭐 그렇죠? 집 보증금보다 더 많은 돈이라고 예,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1억 5천은 넘는 그런 빚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 보증금 자체가 좀 얼마만큼인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제 1억 5천인데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 현금을 가지고서 이체를 해서 이렇게 금하신 건지 아니면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으신 건지, 예, 그 구성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회생이든 파산이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좀 사실 이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 집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본인의 재산이었다고 하면 네.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회생 절차는 좀 이용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회생에서 앞으로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내 거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다 팔아가지고 다 처분해서 일종의 비찬치 네. 청산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줬을 경우에 채권자들한테 얼마만큼 돌아갈 것이냐. 네.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재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재산이 예를 들자면 1억이다라고 하면 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1억을 당장 팔아가지고 갚는 게 이득인 거거든요. 회생 기간은 36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1억 이상 갚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원칙적으로는 36개월이기 때문에 36개월을 1억으로 나누면 대략 한 달에 300만 원 가량씩 갚아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300만 원 소득도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300만 원씩 갚아야 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걸 팔아서 갚아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회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재산이 많이 있는 만큼 변제금이 올라가고 본인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집 보증금이 1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요. 보증금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하신 거다라고 하면 네. 그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1억 5천 중에 1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으셨고 3천만 원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보탠 거다라고 하면 네. 실질적인 가치는 재산 가치는 3천만 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일단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네. 보증금 자체가 사실은 이 채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금을 대출로 받아서 내가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중에 돌려받을 땐 자기가 돌려받기 때문에 고스란히 1억 5천이 사실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대출금 1억 2천을 보증금에 보탰다고 하더라도요. 네. 나중에 임대인이 본인한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돈을 1억 2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가 이제 본인의 재산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또 다른 뭐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보증금 대출 자체에 대해서요. 네. 은행이 빌려줄 때 애초부터 그냥 질권 양도라는 걸 하는 거 있습니다.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은행한테 줘라. 아,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회생하실 때는 좀 더 유리한 경우인 겁니다. 아, 네, 어차피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네, 보증금 네. 1억 2천만 원 대상만큼요. 예.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 같은 그런 개념이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설령 내가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갚고 이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내 재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생할 때는 불리합니다. 네. 파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리하고요. 그래서 이 보증금 자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조치를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생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 분이랑 좀 상담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예를 들자면 집 보증금이 오늘 같은 경우 1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집 보증금이 한 6천만 원에 이제 월세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6천만 원이 고스란히 또 재산으로 잡히느냐 네. 그런 것도 아닌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금 자체는 재산으로 잡히긴 하지만 우선 변제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세종시 기준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4,800만 원인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4,800만 원만큼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0만 원만큼만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네, 네. 그 이상만큼만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4,800만 원을 빼지 않고 6천만 원을 고스란히 재산을 잡으면 네. 36개월 또는 60개월 내에 6천만 원 이상만큼 갚아야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면제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에 대해서 면제해 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평가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6천만 원이 보증금이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억 5천만 원이 보증금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어떤 그 회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으로 이제 방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걸 가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증금이 고스란히 1억 5천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회생은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나름의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회생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혼 후에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중학생 자녀 한 명 두신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거고요. 네. 회생 신청할 때는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할 때 회생 절차 개시 신청해 달라라고 신청서도 넣기는 하지만 이제 변제 계획안이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변제 계획안에는 내가 월 소득은 얼마만큼이고 생계비는 얼마만큼 쓰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몇 명 있고 생계비는 이 정도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이만큼이고 가용소득이 뭐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이 몇십만 원 남는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변제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부양가족이 얼마만큼인지 네. 그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추가 생계비로 고려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양가족, 그다음에 주거비. 주거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월세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보통은 부양가족인 거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소득이 이제 자녀 한 명 둔 아버지시기 때문에 월소득이 실수령액으로 한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혼하셨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원칙적으로는 1인 가구로 133만 원 가량 인정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성년인 자녀분을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우는 2인 가구로 평가를 받아서 그렇죠. 이 월 평균 생계비가 한 220만 원 가량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만 원만큼 쓸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실수령액을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300에서 220만 원을 뺀 나머지 80만 원 있잖아요. 네.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월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80만 원씩 36개월을 원칙적으로 납부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산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파산을 네. 절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직장으로 다시 재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회생을 저는 좀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라고 하면 파산 절차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생이랑 파산은 어떤 게 더 좋냐? 예를 들자면 파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 변제금으로 해서 갚는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이든 차든 뭐 예를 들면 어떤 예금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다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재산을 지키고 싶다고 하면 그만큼의 그 재산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법원에다가 파산관계인에게 이제 돈을 주고서 법원에는 돈을 납부를 하고서 이제 환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신 이후에 진행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산을 지키고 싶다거나 소득이 좀 있으시다거나 하면 회생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좀 타당한 거고요. 그렇죠. 소득이 좀 없거나 소득이 너무 적거나 그다음에 지켜야 될 꼭 지키고 싶은 재산 자체도 없거나 하면 파산 절차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파산 절차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어쨌든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좀 큰 거고요. 그 이후에 면책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거나 새로 대출받는 것이 회생 절차가 좀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늘 좀 직장 생활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회생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네.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 제출하기까지 뭐 서류 준비하시는데 한 달 내외 소요가 됩니다. 회생을 내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제 생각에는 서류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달 가량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회생 신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특징적인 절차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개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신청할 때 제출한다고 했던 그 변제 계획안 있잖아요. 예.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 결정한 것이 이제 사실은 절차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인가 결정 이후에는 꼬박꼬박 이제 월 변제금만 납부를 하셔가지고 토탈 36개월 변제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60개월까지 변제하는 것만 마무리가 되시면 그 이후에 이제 또 면책 신청을 하셔서 면책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회생 절차는 이제 서류 준비하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서류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청할 때부터 이제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가 한 7,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월 변제금만 꾸준히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하시고 이제 개시 결정 나는 과정, 그다음에 인가 결정 나는 과정까지 좀 이렇게 채무자분께서 관심을 가져 두셔야 되는 단계들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빚을 진 곳이 은행권인 경우 보통 다 되긴 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사금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혹시
예. 처리가 되죠. 네, 뭐 캐피탈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대부업체가 됐든 네네. 그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 예, 건가요? 포함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포함이 가능하기도 하고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대출을 해준 은행이라든지 금융권 그런 네. 이제 채권자라고 하잖아요. 채권자에서 누락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면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네.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 다 묶어서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도 빼먹지 말아야겠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ay it be